네, 안녕하세요. 조병수입니다. TV 맹륜대학 인문학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앞으로 4회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림으로 읽는 한국인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인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 한국인이 누구인지를 이제 아는 시간이 되겠고, 또 우리 한국인의 정신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늘은 한국인의 마음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지며 이 마음으로 인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가 우리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 기억 등이 보관되거나 또 그것들이 생겨나는 곳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달마 대사와 해가의 대화에서 보듯이 이 마음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죠. 이 해가가 출가를 하기 전에 달마 대사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달마 대사가 너는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해가가 저의 마음이 많이 불안합니다. 이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달마가 그래, 그러면 너의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편안하게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해가가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달마가 그래, 그러면 나는 너의 마음을 이미 편안하게 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없는데 뭐가 불편하고 편안하고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실체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각하게 하고 사유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행동하게 하면서 우리 몸을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표를 통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 이전에 마음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 미와 추, 더러움과 깨끗함, 이런 분별이 없는 상태, 그 상태, 아주 고요한 상태를 마음자리라고 합니다. 이 아주 분별이 없고 고요한 마음자리에 외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자극을 받았을 때 여기서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눈과 코와 입과 해, 또 우리의 피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을 지각하는 거죠. 그 의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의식으로 들어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한테 어떤 이로움과 불편함이 있는 건가? 이런 것을 해석하고 평가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심리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런 심리적인 과정을 거침으로 해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게 판단하고 결정된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각 과정에서 옛날에 경험했던 경험과 그 지식들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 그때그때의 욕망과 기대, 감정에 의해서 그 판단 결정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순환이
계속 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몸에 하나의 개인적 무의식이 생겨나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무의식에서 아무 사유 판단 없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의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개인의 무의식이 만들어지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옆에 이웃들이 같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하는지를 보고 거기서 좋은 점을 취하고 나쁜 점은 버리고 또 위에 어른들이 과거 이렇게 쭉 가져온 경험으로 봐서 행동하는 것을 보고 또 거기서 좋은 점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선생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전부 나의 개인적 무의식과 합해져 가지고 집단적 무의식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집단적 무의식에서 또 다른 집단의 무의식과 서로 교류하면서 하나의 민족적 무의식이 생기게 되는데 이 민족적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 세월 동안 그것이 교정되고 수정되고 서로 더해지고 빼지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역사가 아주 오래된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역사를 이야기할 때 다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그 심리적 과정에서 이런 감각과 지각과 문제 해결 과정, 판단, 결정하는 이 과정이 이런 과정에서 세상사의 모든 것이 나타나는 거죠. 철학도 거기서 나오고 그다음에 예술도 거기서 나오고 전쟁도 나오고 화합도 나오고 모든 그 원수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는 모든 것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세상사의 모든 것들을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어떤 수양이 필요한데 그 마음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각 종교들이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각 종교들이 어떠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그러면은 뭐 불교를 생각하기 때문에 뭐 불교를 제일 먼저 올려놓았습니다만은 이 차례는 크게 뭐 의미가 없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 선을 통해서 거기 이제 화두선인지 윗바사나인지 아니면 생활선인지 관계없이 그 선을 통해서 어느 한 곳에 집중함으로 해가지고 그 외에 다른 데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 그 집중된 것 외에 일어나는 마음을 이먹고 하면서 버리는 그러한 마음 수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종의 3대인 성찬 스님의 신신명에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지도문안 유혐간택입니다.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단지 간택만 하지 않으면 된다. 여기서 간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곱다, 밉다, 좋다, 나쁘다,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이런 분별하는 마음, 이런 분별함에 없는 마음을 만 없으면 이건 도에 이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에서 나오는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죠. 어느 절에 처사가 한 분 계셨는데 이 처사는 마당도 썰고 그 다음에 그 스님들의 집신도 가지런히 하고 깨끗하게 닦고 또 그것이 추울 때는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고 군불도 떼고 하는 그 절 일을 도와주는 분인데 이 처사가 한 번은 그 주지 스님한테 묻습니다. 스님,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주지 스님이 대답하기를 적심시불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곧 부처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처사는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집신시불로 들었어요. 그래서 집신이 곧 부처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집신이 부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집신을 더욱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스님이 밤에 이제 주무실 때가 되면은 그 집신을 자기 방에 들어와서 따뜻하게 품고 자면서 집신이 곧 부처다, 집신이 곧 부처다, 집신이 곧 부처다 이렇게 하면서 일념으로 그 집신을 마음속에 두고 정진을 한 거죠.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처사의 마음속에 하나의 잡념이 생기지 않는 아주 평온한 상태가 돼가지고 아주 큰 어른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곳에 집중해서 마음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불교에서 하는 마음 공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이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어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떠이다 하는 이때의 사랑은 아주 분별이 없는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좋은 예가 이번에 선정한 소록도 간호사, 마가렛 간호사의 예가 아주 좋은 예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마가렛 간호사가 오스트리아에서 소록도로 올 때 25살인가 그랬는데 이때 처음 와가지고 그 환자들을 간호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있던 그 간호사들이 깜짝 놀랐다 그럽니다. 왜냐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나한 자를 간호를 할 때는 장갑을 뭐 한 개나 두 개를 끼든지 아니면 소매를 긴 거를 입고 또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환자와 접촉을 하지 않게 그렇게 하고 간호를 했는데 이 마가렛 여사는 맨손으로 그 환자의 손을 잡고 얼굴도 만지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 스스럼 없이 간호를 하더라는 거죠. 이때 이 마가렛 간호사의 마음속에는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인이다, 한국인이다 하는 분별도 없고 또 환자다, 아니다 하는 분별도 없이 오직 사람과 사람으로서 얘기를 나누고 보살피는 거죠. 이러한 사랑이 분별이 없는 사랑, 기독교에서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그러한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노장자는 이 심재와 자망을 통해서 마음 비우는 것을 최고의 도라 그럽니다. 쥐퍼덕도라. 비운 것을, 허한 것을 모은 것이 곧 도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모험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상대방의 어떤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것을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귀는 귀에 갖다 붙이는 것밖에 안 되고 마음은 자기를 비우지 않고 저쪽 마음을 가져오면 자기 안에 있는 마음하고 저쪽의 마음하고가 서로 부딪혀서 서로 싸우게 돼서 거기서 또 다른 분별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것을 완전히 비우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로 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술적으로 잠깐 화제를 돌리면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볼 때 갤러리에 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미술관을 가거나 할 때 그림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십니까? 제가 이제 그 갤러리에 가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방법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그 갤러리 가운데 서가지고 한번 삥 둘러보고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뒷짐을 지고 어슬렁어슬렁 하고 가면서 그냥 한번 쭉 훑어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 앞에 가서 아주 뚫부지게 이렇게 상세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이제 어떤 선생님 한 분은 꼭 가서 그 작가를 부릅니다. 작가를 불러서 이 고등학교 선생님 출신인데, 그 그림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고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이 갤러리를 도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민망해서 먼저 밖으로 나와버리는데, 이분의 마음속에는 자기 속에 있는 그림하고 그 작가가 그린 그림이 들어와서 서로 상충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분별해야 하는 마음이 또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작가가 그림을 이렇게 걸어놨을 때 자기의 그림 앞에 함부로 못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어느 곳에 잘못됐는지를 알아요. 다음에는 저것을 이렇게 고쳐 나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기분이 안 좋죠. 비록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맨날 며칠을 고민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렸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응원을 하지 않고 그것을 지적을 하게 되면은 그 작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죠. 또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친구 집을 방문했거나 아니면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걸려있는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만일에 그 그림이 아주 훌륭한 작가의 그림 같으면 아마 칭찬 일색으로 나갔을 겁니다. 역시 좋다. 이렇게 했을 건데, 만일에 친구가 그 친구의 그림을 사서 걸어놨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그림을 그렸다면은 바로 질문에 들어갑니다. 이건 누구가 그린 거야? 근데 얼마 주고 샀어? 그건 뭐 색깔이 이래. 저런 거는 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느 화가 아주 잘하는 화가를 알고 있는 것을 자랑 삼아 얘기하면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걸어 놓은 이 집 주인이나 사무실의 주인은 기분이 무지 상합니다. 자기의 어떤 좋은 일을 한다고 친구 것을 사서 걸어놨는데 그것이 그렇게 악평을 받으면 그 그림도 보기 싫을 뿐더러 아니고 또 그 친구도 싫어지고 또 그 그림을 그린 친구도 싫어지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싫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 가서 작품을 볼 때는 이 사람이 그 작품을 사서 걸어놓은 그 마음을 읽어줘야 됩니다. 야, 너 참 좋은 일 했다. 저렇게 훌륭한 그림을 그리는 친구가 있다니 너도 참 훌륭하다. 이렇게 그 친구를 칭찬을 해주고 복돋아 줘야지, 그것을 비평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럴 경우에는 좀 자기 마음을 버리고 그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서 얘기를 해주는 그러한 좀 현명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유교에서 보면, 유교는 이 경과 성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하죠.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자가 해석하기로 주일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주일무적은 한 곳에 집중을 해서 이 마음이 딴 데로 달아나지 않게 하는 것이 주일무적입니다.
아마 정약용의 경우가 이런 주일무적의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약용이 형이 그때 이제 소록도에 기양을 가 있는 형이 둘째 형이 정약용한테 편지를 씁니다. 이제 몸도 쇠해졌으니 글 쓰는 일을 좀 쉬고 접어두고 마음 공부에 치중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고 이제 보냅니다. 보냈더니 정약용이가 답장을 하기를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이 풍병이 들어가지고 입에 침이 자꾸 마르고 왼쪽 다리는 마비가 되고 머리에는 잉어 낚시를 하는 늙은이들이 쓰는 모자를 털모자를 쓰고 있고 요즘은 뭐 해가 굳어져서 말도 어눌하고 이렇게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마음 공부를 하려고 자리에 앉아서 단정에 앉아서 있으면 세간의 모든 잡념들이 아주 어지럽게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도저히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서 차라리 글을 쓰는 것이 마음 공부하는 것보다 낫겠다. 그래서 제가 글 쓰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다른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약용이 같은 경우가 제대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생활선이라 그러는데 이 생활선이 틴낙한 스님이 만들어서 세간에 유명해졌습니다마는 나는 정약용의 경우가 그러한 생활선을 먼저 실천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생활선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오른발이 가면 오른발을 보고 왼발이 가면 왼발을 보고 또 밥을 먹을 때는 이 숟가락을 손에 숟가락이 드는 것을 보고 숟가락이 밥 드는 것을 보고 이 밥이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또 이렇게 씹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씹은 것이 넘어가는 것을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자기가 생활하는 곳에 집중하는 것을 생활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가끔 가다가 잘 넘어져요. 잘 넘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가는 길을 보지를 않아요. 왜 길을 좀 보고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은 보지만 마음이 보지 않으면 그건 보는 것이 아니다. 즉 신부재언이면 시불견이라고 공자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눈은 갖다 붙이는 거고 마음이 가서 그것을 보지 않으면 봐도 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한 발 한 발 이렇게 딛는 것을 봐야 그 앞에 있는 조그마한 틈이라도 볼 수가 있고 그것을 피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활선은 모든 우리의 생활에서 모두 적응이 되는 겁니다. 특히 요즘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넘어져서 다치면 일어나지를 못하죠. 그러한 경우에 더욱 정신을 차려서 마음을 집중해서 보면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 또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또 각 종교에서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우리가 왜 이 마음을 찾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